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30대 중반이 넘어선 지금이야 사는 게 재미있다고 느끼고 있는 아들 하나 키우는 엄마이자 주부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결혼해 아이 낳고 정신없이 살아온 삶이 그저 평탄하지만은 않아서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저의 시가식구 얘기인데요. 저는 시어머니와도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이는 아닙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옛날 사람으로 오로지 집에서 아들, 그것도 장남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왜 잘 되는 자식 한 놈에게만 몰빵하시는 유형의 부모셨습니다. 그래서 착해 빠진 제 남편이 살면서 양보를 참 많이 했죠. 아무튼 시어머니에게는 살면서 도움받은 적 몇 안 됩니다. 지금 얼굴을 안 보고 살거나 하는 건 아닌데 최근에 몇 가지 가족 간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 왕래를 잘 안 하고 있긴 해요. 그 일이 뭐냐면요.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엄마이다 보니 남편이 자기 엄마와 절연까지 하는 건 마음이 모질지 못해서 참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시숙 내외에게는 쌓인 게 많아서 제가 영 끊고 살겠다고 하니 남편도 군말 없이 제 뜻을 따라주고 있답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도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제가 과연 그럴 만한 일인지 조언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결혼했을 때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아니, 결혼 전부터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 집안에서 차남은 살짝 홀대받는 존재라는 걸요. 남편이 원래 연애할 때부터 자기는 집에서 찬밥이란 소리도 했고 우리 둘이 자력갱생해야 한다는 말을 주야장천했어요. 남편이나 저나 사회생활을 좀 일찍 시작했어요. 저는 전문대 나와서 계속 직장 다녔고 남편은 공부에 뜻이 없었는지 공부 때문에 부모님 속개나 썩이다가 군대 다녀와서 정신 차리고 자기 앞가림 시작했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더라고요. 남편은 사실 대학을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공부는 될 놈에게만 시키겠다고 해서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을 시작해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사회생활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요즘은 개나 소나 다들 지방대라도 나오는 세상인데 왜 굳이 대학을 안 가냐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굳이 대학 갈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합니다. 글쎄, 굳이 대학을 가서 비싼 등록금 내고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더라. 지금은 직장 다니지만 종잣돈 모아서 내 사업하는 게 꿈인데 그런 건 경험이 중요하지. 학교에서 앉아 공부한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안 갔어. 부모님도 공부 관심 없는 나한테 굳이 돈 쓰겠다 하지 않으셨거든. 대신 형이 부모님 한풀이 해드렸으니까 다행이지. 그래? 아주버님은 공부를 꽤나 잘하셨나 봐. 지금도 좋은 회사 다니신다며? 우리 형?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갔으니 부모님 자랑이었지. 졸업하고 회사도 대기업 갔으니 뭐. 엄마가 손자리도 많이 물어다 주셨는데 형은 연애 결혼하더라. 형수는 아마 음악 전공했다고 했나? 아무튼 형이 집에서 살림하고 애만 키우라 그랬대. 아, 얼굴도 엄청 미인이더라. 결혼할 때 선남선녀라고 주위에서 많이들 말했겠네? 근데 내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욕은 아니고 형수가 막 싹싹한 성격은 아니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형 결혼한 지 벌써 4년째잖아. 근데 형수는 명절이랑 부모님 생신 때 아니면 거의 안 오더라. 엄마도 은근히 아들 뺏긴 것 같다고 서운해하시는데 뭐 어쩌냐. 결혼하면 원래 다들 자기 와이프랑 자식이 먼저잖아. 엄마도 서서히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지. 나한테는 안 그러면서 형에겐 기대하는 게 많으시더라. 아무래도 장남이라 그런 거겠지. 시부모님도 장남에게 기대를 많이 하셨고 또 그만큼 투자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직장 취직해서 좋은 옷처 찾아 장가 보내는 것이 어머니의 최종 목표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이 결혼은 본인이 원하는 사람하고 하겠다고 하고 연애 결혼한 게 지금의 형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형 결혼하는데 동생으로서 돈 1,000만 원 보태주고 싶어서 보태줬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 말 듣고 우리 남편 참 착하다고 생각했죠. 아무리 형제 남매지간이라고 해도 1,000만 원이라는 돈 턱하니 내놓는 거 쉬운 일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결혼 전에 형님은 상견례 자리에서 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특별하게 기억나는 건 없어요. 다만 저를 처음 봤을 때 일단 아래 위로 한번 훑어보는데 그 모습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것 정도입니다. 아, 그리고 기억나는 건 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서 저랑 결혼하는 차남 자랑보다는 장남내외 자랑을 그렇게나 많이 하셨다는 것 정도네요. 듣기 민망할 정도로 장남내외가 좋은 학교 나왔다느니 직장이 어디라느니 자랑을 하시더니만 형님네 집안 좋다, 인물이 좋다 등등 아주 자랑이란 자랑은 다 하셨으니까요. 우리 친정 식구들이 시부모님이 딱히 안 좋아 보이지는 않으나 상견례 자리에서 뭐 그리 장남 자랑만 하느냐고 말할 정도긴 했습니다. 아무튼 남편 집에서는 마치 짐짝 치우듯이 둘째 아들을 결혼시키려는지 저를 딱히 반대하시거나 막 좋아하시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그냥저냥 싸우지 말고 잘 살라고 하셨고 결혼할 때 시댁에서 도움 주신 건 없어요. 그냥 예물 간단히 받고 둘이 서울 외곽 비교적 싼 동네 오피스텔 원룸 보증금 1억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하면서 저한테 남들처럼 멋들어지게 못해줘서 너무 미안해했습니다. 남들은 남자가 집도 해오고 이것저것 많이도 준비도 많이 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남 믿고 결혼해줘서 고맙다. 내가 살면서 정말 잘할게. 우리 지금은 작게 시작하지만 진짜 열심히 해서 애도 낳고 누구보다 잘 살 수 있어. 자기 나 믿지? 그럼 나 자기 믿어. 나도 뭐 대단하게 해온 것도 없는데 뭐.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마이너스는 아니잖아. 둘이 열심히 벌어서 우리 재미있게 살자. 저한테 잘하겠다고 말이라도 예쁘게 하니 참 고마웠습니다. 신혼 초반부터 소꿉놀이 하듯이 둘이 참 재미나게 살았어요. 사이도 좋은 편이었고 둘이 성격이 비슷해 손발도 잘 맞았죠. 척하면 척이라고 하죠. 집안일도 둘이 역할 분담을 잘했고 하다못해 어디 놀러가서도 둘이 알아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앞가림은 누구에게 바라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서로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둘 다 성격이 깔끔하기도 했고요. 없이 시작했지만 나이도 젊은데 그때는 뭐 불만도 크게 없었고요. 왜 결혼해서 부부 사이에는 둘 사이에 문제가 없어도 주위의 다른 일들로 인해 싸우게 되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죠. 대부분 시모와의 고부 갈등, 시누이 갈등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형님에게서 묘한 적대감을 자주 느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느낀 건데 가진 거 별로 없이 시작하는 우리 부부와 달리 시숙 내외는 뭔가 자리도 잡히고 좋아 보이긴 했습니다. 형님은 뭐랄까요? 약간 새침하고 도도한 여왕벌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저한테 딱히 말도 걸지 않았고 초면에는 인사만 나누는 정도였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미지랑 완전 다른 사람이라는 걸 서서히 알게 되었어요. 형님은 저보다 5살이 많았는데요. 저는 같은 며느리로서 잘 지내고 싶었고 그래도 저보다 일찍 이 집안에 시집온 형님이니 예의 갖춰서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저를 처음부터 편하게 대해주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만날 때마다 기분 나쁜 일들이 많았다는 게 맞겠네요.
시어머니도 제 기준 경우 있는 분은 아니었지만 오늘 사연에서는 주로 형님에 대한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형님은 어쩌면 처음 저에 대한 인상이 자기 아이를 별로 예뻐하지 않는 동서였을 수도 있겠네요. 형님은 아이가 하나 있는데 저 시집 갔을 때는 한 서너 살이나 됐을까요? 아이가 어리긴 했지만 말도 곧잘했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나이는 아니었어요. 되는 거 안 되는 건 가르쳐야 하는 나이였고요. 제가 남편과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와서 친정엄마가 보낸 이바지 음식을 들고 시댁에 갔을 때인데요. 남편 조카, 그러니까 형님 아들이죠. 그 아이가 우리 엄마가 보낸 음식들을 수저로 막 찌르면서 해집고 다니고 차려놓은 상을 거의 없다시피 하며 난리를 치는데 거기 있는 그 누구도 제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집안의 첫 손주이니 오냐오냐 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눈치만 보고 있다가 귀엽고 반찬 그릇을 하나 없길래 지수야! 안 돼. 이렇게 포크 들고 음식 찌르면 못 써. 하며 못하게 말렸더니 글쎄 조카 아이가 포크로 저를 찌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를 빼앗았더니 두 손으로 제 머리를 움켜쥐고 악을 쓰며 우는데 혹시나 저는 아이 손을 떼다가 다칠까 봐 힘도 못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물론 아주버님과 형님 다들 저를 쳐다만 볼 뿐 말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나서서 조카를 떼어내고 못하게 했더니 자리에 들어놓고 생떼를 쓰더라고요. 그때 형님을 언뜻 봤는데 형님은 그저 떨떠름하게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런 행동도 안 했어요. 애가 해집어 나서 못 먹고 버린 이바지 음식량이 상당해서 속상했는데 식사 다 하고 난 뒤 형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보기만 이쁘지 별 맛도 없을 거 뭐하러 저 돈 주고 사서 보내셨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형수가 하는 말 들었냐고 했더니 못 들었다길래 형님이 분명 저렇게 말은 했다고 알고는 있으라고 해줬습니다. 아무튼 그날 제가 가족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저더러 피곤한데 어머니랑 형수랑 차나 마시라고 설거지는 자기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설거지를 막 하는데 시어머니가 그 모습 보더니만 며느리 군기를 잡고 싶으셨나 봐요. 아니 얘! 너는 시집 오자마자 시댁에 와서 남편 설거지를 시켜? 나한테 어디 한번 봐라. 며느리 시키지 말고 미리 시위하는 거니? 너 집에서도 설마 내 아들 집안일 시키려고 해? 어머니는 남자가 왜 설거지를 하냐, 너 집에서 집안일도 시키냐며 소리 지르셨고 제가 놀라서 얼른 남편을 밀어내고 고무장갑 끼려 했더니만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엄마, 나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 믿고 결혼해준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서 설거지하려고 시집 온 거 아니고요. 이깟 설거지 누가 한들 뭐가 중요해요. 어머머, 네 형수도 군말 없이 하던 일이야. 네 형이 언제 이런 일 하는 거 봤어? 우리 집 시집 왔으면 당연히 며느리로서 할 일이지. 네가 지금 잘못 길들이는 거야. 요즘은 다 맞벌이라 남자도 음식하고 집안일 해요. 결혼 전에도 내 밥은 내가 차려 먹고 알아서 치우고 살았잖아요. 갑자기 저 장가 가니까 귀한 아들 대우하고 그러세요? 평소대로 하세요. 평소대로. 어머니와 남편이 저리 실랑이를 하는데 형님이 옆에서 동서는 처음 온 시댁에서 눈치도 없고 남편이 저렇게 애처가라 참 좋겠네. 웃으면서 저리 말하며 비아냥대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지만 저만은 분명히 들었어요. 일단 이날은 시댁 첫 모임이라 대응하고 말 것도 없이 조용히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아마 이 집에 시집 와서 형님과는 절대 가깝게 지낼 수 없을 거란 사실을요. 남편 말로는 형님이 자주 시댁에 오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다 같이 근거리에 모여 살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부르시는 일도 종종 있었고 얼굴 보고 살 일이 있었습니다. 형님네는 우리보다 훨씬 형편도 좋고 잘 살면서 비교 대상도 아닌 저에게 예민하게 구셨는지 모르겠어요. 명절에도 전 부치려고 앉아 있었더니만 형님이 웃으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나도 이제 부려먹을 아랫사람 생겨서 좀 편해지겠다. 동서, 사실 나도 시집 온 지 5년 넘었지만 잘 못하거든. 내가 배울 일 없이 동서 가면 되겠네. 그런데 남편이 형님 말 듣고도 모른 척하고는 내내 제 옆에 붙어서 같이 음식 만들다가 어머니가 저에게 심부름 시킬 때마다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움직이니 형님이 계속 아주버님이랑 비교가 되셨나 봐요. 서방님은 결혼했다고 자기 와이프 힘든 일 안 시키려고 아주 엉덩이가 붙어있지를 않네. 근데 누구는 집에서 마누라 부려먹고 저렇게 앉아서 부친 전이나 주워 먹고 있네? 동서, 집에서도 서방님이 저렇게 일 많이 도와? 좋겠다, 동서. 이러는데 분명히 입은 웃고 있지만 살벌한 느낌 아시죠? 누가 봐도 집에 가면 분명 부부싸움 하겠다 싶은 게 분위기 영 안 좋았습니다. 왜 그런 걸 굳이 본인 상황과 비교를 하며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지 모를 일이었어요. 어떤 스타일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욕심이 많고 자존감이 낮아 오히려 허세를 부리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며 내가 꼭 남을 밟고 올라서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남편에게 들은 거지만 혹여 제가 편견 가질까봐 말은 안 했는데 자기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뭐라도 자기들 받은 거보다 더 해주는 거 있을까봐 나를 세우고 아주 전전긍긍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부모 도움 안 받을 테니 간섭도 하지 말라고 선언했대요.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 힘으로 결혼하자고 했구나 이해했죠. 시댁이 그리 못 사는 편도 아니었거든요. 서울에 자가 있으시고 형님 부부 결혼할 때도 집 해주셨다 들었어요. 어쨌거나 형님은 저와 비교했을 때 가장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부가 자기네보다 훨씬 작은 살림으로 시작한 것에 굉장히 우월감을 느꼈고 특히나 아주버님의 직업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저희는 내 집 마련할 때까지 아이를 안 가진다고 했더니만 경제적으로 자리 잡으면 나이가 너무 들 거라면서 걱정하듯 말을 하는데 그 걱정이 하나도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부는 맞벌이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딱 4년 만에 오피스텔을 탈출했습니다. 물론 대출을 깨긴 했지만 처음 아파트로 이사 갈 때 그 감격이란 아마 겪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 제 나이가 딱 30이었어요. 주위에서는 결혼을 일찍 한 편이니 자리도 빨리 잡는다면서 다들 축하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아이 계획을 하자마자 바로 찾아와 주셨고요. 형님네는 둘째 낳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들어서지 않아서 그냥 하나만 잘 키우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여건만 되면 둘은 낳고 싶었기에 둘째 낳았을 때는 꼭 내 집 마련하자고 서로 다짐을 했습니다. 저희 전세 탈출할 때 너무 좋아서 가족들에게 제가 식사 대접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 형님 못된 심보가 발동했는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집을 사서 이사해야 집들이 하는 거지. 동서 정말 웃긴다. 자기 집도 아니면서 이사 갔다고 집들이 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는 전셋집 집들이 하는 사람 처음 봐. 아무튼 동서가 오라는데 오긴 했지만 나중에 집 사면 그때 선물 제대로 사주려고 그냥 휴지만 사왔어. 괜찮지? 이렇게 얄밉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듣고만 있지 않고 말했습니다. 형님, 꼭 집을 사야만 집들이를 하나요? 그냥 우리 부부 점점 잘 사는 거 보시라고 가족들 불러 얼굴 보고 식사 한번 하는 거죠.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왜 그리 5살이나 어린 저보다 심벌을 못되게 쓰시는지. 아무튼 형님은 우리 부부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걸 진심으로 축하해 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즈음에는 저도 형님의 성향과 아주버님의 무심한 성향을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분 나빠도 큰 타격감 없이 넘어갈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생겼죠. 그런데 살다 보면 꼭 좋은 일만 일어나거나 계획했던 대로 인생이 풀려가지는 않는 거더라고요. 갑자기 남편이 다니던 제조업체가 도산을 하면서 남편이 퇴직 적립금만 겨우 챙겨 회사를 그만둬야 했거든요. 30대 초반에 갑작스런 실직에 저나 남편이나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아직 아이가 2돌도 되지 않았고 막 둘째도 계획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남편이 실직을 하니 당분간 제가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직장을 경력직으로 알아보고 여기저기 구직 서류를 제출했습니다만 솔직히 요즘 개나 소나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학벌 물어보면 하다못해 지방대라도 다 졸업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고졸인 남편이 취직할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안정적인 곳에서 근무를 원했지만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한 6개월 정도 구직 활동을 했지만 남편이 생각하는 조건과 맞는 곳에서는 남편을 원하지 않았고 남편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에서는 오라고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고민 끝에 자기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사업이 있었다면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기죽은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결혼해서 줄곧 애쓴 사람인데 하고 싶은 거 한번 못하게 하면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모은 돈 3천만 원을 보태주고 남편 이름으로 창업자금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아가며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 투자해서 가게를 차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믿었지만 솔직히 시모나 아주버님 내외는 우리 사업한다는 말을 듣고 전부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사업이 웬 말이냐며 펄펄 뛰셨고 형님 아주버님 모두 다 사업은 아무나 하냐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업하는 거 걱정돼서 말릴 수는 있죠. 하지만 저는 특히 형님이 우리 부부를 비웃듯이 비하하며 말한 건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 사업은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그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장사에 올인했다가 망하는 사람 여러 봤다. 나 그냥 하는 소리야. 솔직히 동서도 크지도 않은 회사 격리일만 하는 사람이고 서방님은 고졸에 뭐 돈 버는 구조나 알아? 괜한 짓 하지 말고 그냥 취직이나 하라고 해. 그래요, 재수씨. 나는 우리 동석이 솔직히 사업에는 소질 없다고 봐요. 사업하는 놈이 책 한 권도 안 읽어보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건 재수씨가 못하게 말려야죠. 이런 가족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고 성공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세상은 마냥 우리 부부 편은 아니더라고요. 현실은 경험 없는 자에게 쉽게 성공을 안겨주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다는 걸 확실히 배웠다고 남편이 지금도 말합니다만 화려하게 망한 첫 경험이 바로 그 시기 남편이 차렸던 가게입니다. 그냥 남들 하듯 가게 알아보고 인테리어하고 가맹점 계약하면 돈이 저절로 벌릴 줄 알았지만 가장 중요한 경험이 부족했고 가게 자리를 얻는 안목도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본사에 재료비를 내면 매달 남는 게 없을 정도로 겨우 유지만 했고 생활비는커녕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알바 월급 주고 나면 오히려 적자였어요. 제 월급은 고작 200만 원 남짓인데 그 돈으로 집 대출이자에 생활비 남편 적자 난 것까지 메꿔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티니까 남편이 그동안 대출로 버텼던 걸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영업정지를 먹는 바람에 장사를 몇 달 동안이나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버는 돈이 없으니 월세는 당연히 빚이었고요. 겨우 영업정지 끝마치고 문을 열었지만 이전보다 더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 월세를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빼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권리금 받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가게 자리가 안 좋아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 상가 원상복구 하느라 또 돈을 들여야 했습니다. 이후 생활은 도저히 제 수입만으로는 남편 대출 이자니 뭐니 감당이 안 되더군요. 대출받은 것도 정리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사는 집에 보증금을 빼서 나가는 돈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남편이 한창 힘들 때 아주버님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더라고요. 저 속상할까봐 말을 하지 않았지만 형님이 비웃듯이 얘기하는 걸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면서 한 번도 아쉬운 소리 안 했던 형에게 돈 얘기까지 했을까 생각하니 나와 우리 친정이 도움 못 주는 상황도 너무 미안하고 안 됐었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열심히 마련해 모은 보증금까지 다 털어 빚을 갚고 원룸 월세로 이사가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드니까 가족 행사니 명절이니 뭐니 가기도 싫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머리 싸매고 누우셔서 한동안 우리 부부 다 꼴보기 싫다고 하셨고요. 형님은 위로랍시고 자기 집에서 쓰던 생필품이 우리 필요할까봐 가져오셨다며 찾아오셔서는 한다는 말이요. 거봐 동서, 내가 음식 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랬지? 나는 1년 안에 망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2년 버틴 게 대단하다. 암튼 동서, 이번 기회에 월급쟁이가 제일 속 편하다는 거 알았겠네. 제 눈에 형님은 우리가 망해서 아주 신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동서, 그나저나 이런 방학 안에서 아이를 어찌 키운다니? 어쩜 좋아. 여기서 벗어나려면 이제 몇 년을 고생해야 하는 거잖아.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어떻게 따라잡으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되지도 않은 사업이니 뭐니 하지 말고 그냥 개미처럼 벌어. 우리처럼. 우리는 이제 상급지 아파트로 이사 앞두고 있는데 어머니가 보시면 우리랑 너무 비교돼서 속상하시겠다 동서. 이런 코딱지만한 곳에서 어찌 살아? 응? 대체 저리 말하면서 왜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는 걸까요? 형님은 지금 살던 20년 된 구축 아파트에서 용산의 나름 비싼 아파트로 이사 간다며 자랑질을 그 와중에 하시더군요. 가뜩이나 속상한 마음인데 형님의 위로 같지 않은 위로 덕분에 저는 속으로 오기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주 씩씩하게 되받아쳤습니다. 형님, 개미처럼 벌어서 언제 돈을 벌겠어요. 저는 개미처럼 남의 밑에서 돈 벌려고 안 하려고요. 우리 남편 한 번 망해봤으니 좋은 경험 한 번 했다 생각해야죠. 형님도 이제 우리 걱정은 그만하시고요. 이런 코딱지만한 집에는 당분간 안 오셔도 돼요. 저도 우리 남편 잘 될 때까지는 죄송하지만 집안일을 신경 못 쓰겠네요. 그래도 이해해 주실 거죠? 뭐? 그래. 동서 편한 대로 해. 그래도 며느리로서 기본 도리는 해. 어쨌든 동서 말대로 됐으면 좋겠다. 꼭 실패 딛고 일어서길 바라. 정말 바란다면 저런 식으로 비아냥거릴 수는 없는 거죠. 결혼 전까진 얼굴도 모르던 생판 남이면서 저한테 왜 저러는지 모르겠더군요. 제 주변에는 아무리 봐도 형님 같은 사람도 없고 제가 여우같이 굴 성격도 못 돼서 형님이 저렇게 밉상으로 굴 때마다 웃으며 같이 받아칠 스킬이 없어서 번번이 당하기만 했는데 그날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정말 혼자 울음 삼키면서 각오했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밤낮으로 일해서 남편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입니다. 남편은 자신감을 많이 잃은 마음 상태였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 힘든 거 표현하지 않고 저에게 미안해하며
배달 일도 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재기하기 전에는 시댁이고 뭐고 발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은 여기저기 회사에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당신, 사나이가 한번 칼을 한번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봐야지. 한번 실패했다고 이럴 거야? 꼭 사업이 뭐 가게 차리고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제대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본부터 배워봐. 당신이 나 이렇게 믿어주는데 나도 정말 열심히 해볼게. 사람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 건지 내가 이번에 망해보면서 알았거든. 그렇게 제가 창업 프로그램에 등록도 해주고 남편이 몸과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했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돈을 벌려면 어찌해야 하는지를 다시 공부하면서 뭔가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책도 읽고 돈과 경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사람이 달라졌죠. 그러면서 유통과 마케팅 쪽을 엄청 파고들어 공부를 하더니 SNS를 시작해 사람을 모으더라고요. 그러더니 온라인 쪽으로 사업 아이템을 옮겼습니다. 이쪽도 경쟁이 심하다 보니 업종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남편은 처음에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100만 원이 500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창업 반년 만에 매출 1000만 원을 달성하더라고요. 노하우가 쌓이면서 돈이 돈을 버는 선순환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저도 직장일 마치고 오면 남편 송장 발송하는 일을 도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독립 사무실 2평짜리를 임대해 거기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정말 제가 봐도 예전의 모습과는 달라졌습니다. 무작정 부딪히고 보자는 식에서 사전에 공부하고 준비하는 전략가가 되었죠.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되어갈 무렵 우리 가족은 드디어 좁은 집에서 탈출해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졸 출신에 어디 가서 환영 못 받던 그냥 가진 재능 없는 평범한 사람이 이제는 강연 요청까지 받는 나름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죠. 단기간 매출 신화를 이루어낸 성공 비법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사람들이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남편은 자신의 경험을 돈으로 다시 재창출했어요. 물론 온라인 매출도 계속 늘었고 여러 가지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을 도우며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댁에는 거의 왕래를 하지 않았어요. 형님이 불만에 가득 차서 명절에 안 올 거냐며 연락 몇 번 하셨지만 아주 당당하게 우리 사는 게 힘들어 안 간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혀까지 차시며 아직도 힘들게 사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가끔 어머님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서 얼굴만 비추고 오는 정도였습니다. 이 악물고 노력한 3년의 세월 동안 우리 부부는 예전에 원룸으로 이사하던 가난한 젊은 부부에서 성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원래 살던 원룸을 떠나 아파트를 매입했어요. 물론 강남의 비싼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서울 한복판 여의도 부근의 아파트에 입성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꿈만 같고 좋았습니다. 이사하는데 지난 고생의 시간이 떠올라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직 우리 부부 목표한 바를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아이에게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걸 해줄 수 있다는 것도 기뻤고요. 내가 이렇게 남편이 성공하도록 만든 데는 솔직히 지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독자분들 짐작하시듯이 바로 우리 형님이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가지도록 마음에 불을 지펴준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당연히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한 집에 시가 식구들 초대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오래간만에 형님에게 소식을 전했죠. 형님은
제가 아마 아직도 원룸을 전전한 줄을 알고 있더라고요. 어머, 동서! 오랜만이네. 요즘 바쁘고 살기 힘들다며? 동서 연락 못하는 줄 알고 있었어. 근데 웬 집들이? 좁아터진 원룸에서 무슨 집들이를 한다고 그래? 우리 앉을 자리도 없는데 그냥 밖에서 식사나 하자. 형님, 그 집에서 이사 갔으니까 초대를 하는 거죠. 제가 주소 찍어드릴 테니까 아주버님이랑 주스랑 꼭 오세요. 뭐? 집 이사했다고? 어머니가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그래, 뭐 알았으니까 주소 보내봐. 저는 형님에게 주소를 보냈어요. 그런데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아파트 이름 보냈으니 어딘지 분명 검색을 해보셨을 텐데 말이죠. 집들이 날 저는 형님의 표정이 너무 기대되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전세로 옮겼다고 기뻐하며 초대했을 때 자기 집도 아닌데 집들이 하냐며 비웃던 형님 얼굴이 스치더군요. 집들이 당일에 저에게 문자로 보낸 주소가 맞냐고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시던 형님. 우리 집에 들어섰을 때는 과연 어떤 표정이셨을지 짐작하시겠죠? 완전히 똥 씹은 표정이더군요. 니들이 어떻게 이런 동네, 이런 아파트에 사느냐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형님, 어서 오세요. 제가 이사 온 지 아직 한 달이 안 돼서 정리가 좀 덜 되긴 했는데 감안하시고 일단 들어오셔요. 동서, 여기가 정말 동서 집이야? 전세? 아니면 월세로 온 거니? 아니, 이렇게 비싼 동네에 동서가 어떻게 이사를 와? 그것도 3년도 안 돼서 말이야. 원룸 살던 사람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말도 안 돼. 전세나 월세 아니에요. 형님이 그러셨죠? 남의 집살이 사면서 집들이 하는 거 처음 봤다고요. 그래서 형님 말대로 집 샀으니까 연락드린 거예요. 어때요, 형님? 형님도 우리 잘 사는 거 보니 이제 좋으시죠? 집 구경 해보세요, 형님.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내외는 집에 들어와서 이것저것을 구경하더라고요. 제가 차린 음식을 보면서도 그다지 먹고 싶어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더니 기어코 우리를 어떻게는 깔아뭉개고 싶으셨나 봅니다. 어머, 동서 축하해. 무슨 일로 돈을 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정상적인 일은 아닌가 봐. 혹시 서방님 무슨 도박이나 코인 같은 거 한 거야? 하긴 돈 시간에 돈 버는 일이 어디 쉬워? 어둠의 돈 뭐 이런 거에 손댄 거지? 우리 가족이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해봐, 어? 눈은 전혀 아닌데 입꼬리만 올리는 가식적인 웃음. 늘 형님 보면서 보통 여우가 아니구나 싶었는데 형님은 늘 저런 식으로 은근슬쩍 반말로 빅엿을 날리고 농담이라며 존댓말로 웃어넘기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미 알고 있어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남편이 정색하고 형님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말 가려서 하세요. 우리가 어디 가서 사기치는 사람들로 보입니까? 우리 집사람 덕분에 저 성공했고 이렇게 집까지 사서 좋은 마음으로 초대한 자리예요. 형수는 다 좋은데 늘 그 입으로 내뱉는 말이 문제네요. 대체 우리 집사람이 형수한테 뭘 그리 밉보였길래 그렇게 질투를 하십니까? 남편의 말에 형님은 얼굴이 벌개진 정도로 당황하셨습니다. 네? 어머, 질투라뇨. 내가 뭐가 못났다고 동서한테 질투를 하겠어요? 그럼 우리 성공한 거 보고 축하해 주시면 될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하지만 배 아파하는 건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마누라랑 똑같이 똥 씹은 표정에 질투서린 얼굴이었죠. 네가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감히 이런 집에 살아? 하는 표정이랄까요? 근데 넌 대체 뭔 일을 했길래 돈을 번 거냐? 어디 나한테는 말해줘라. 나도 요즘 월급 안 오르고 혼자 버는 거 힘들어 죽겠거든. 이자는 오르는데 대출은 안 줄어서 미칠 지경이야. 나도 한번 돈 좀 벌어보자. 형, 돈 버는 게 뭐 쉬운 줄 알아? 내 노하우를 형이라고 어떻게 다 알려줘?
그냥 빨리 아웃풋이 나오는 분야에 투자를 했다고만 할게. 배우고 싶으면 형도 돈 내. 뭐? 이 자식, 너 지금 돈 벌었다고 형 무시하냐? 아주버님 내외는 계속 우리에게 돈을 같이 벌자고 조르더군요. 식사는 한운둥 만운둥 하면서도 우리가 아파트를 산 과정, 돈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를 듣더니만 더 이상 배가 아파 못 듣겠는지 형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안 알려주는데 우리가 뭐 비법을 거지처럼 캐물을 수는 없지. 아무튼 축하해, 동서. 좋겠다. 돈 많이 벌어서. 저는 비아냥인 줄 알면서도 해맑게 대답했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형님. 예전에 형님이 저 자극 주신 거 진짜 동기부여 됐거든요. 꼭 돈 벌어서 형님한테 본때 보여주자 다짐한 덕분에 이렇게 돈 벌었네요. 암튼 돈 벌게 해주신 건 형님 덕도 있네요. 고마워요. 아참,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저희 아마 시댁 일에 참석하기 힘들 것 같아요. 우리 그이가 자기 집이지만 징글징글하대서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벌써 일어나신 거 보니 가시게요? 뭐해, 동서? 지금 나 놀리는 거니? 어머, 형님. 제가 감히 형님을 어찌 놀려요? 그냥 저는 형님한테 배운 대로 똑같이 돌려주는 것 뿐이에요. 왜요? 형님은 기분 나쁘신가 봐요? 그러자 형님은 아주버님을 일으켜 세우더니만 가자고 재촉하더라고요. 나 참, 돈 좀 벌었다고 유세는. 그래, 알았다. 어디 동서 마음대로 해봐. 네, 그럴게요. 앞으로 형님도 마음 좀 곧게 쓰시고요. 제가 남편이랑 사이좋고 같은 형제라도 우리 남편 다정한 거 보고 배 아프셨죠? 어쩌겠어요. 아주버님은 워낙 장남으로 떠받들어 커서 이기적인 분인걸요. 저한테 질투하면 괴로운 건 형님인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러자 아주버님이 버럭 화를 내며 일어서더군요. 형님은 열받은 얼굴로 우리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이 아주버님 내외를 본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맨날 당하고만 살다가 내가 더 잘 살게 돼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니 속이 어찌나 시원하던지요. 그런데요, 우리 부부에게 얼마나 배가 아팠으면 아주버님 부부는 그날 이후 아주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세상에 쉽게 버는 돈은 절대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면서 어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머니가 거의 울면서 남편에게 형님네가 망했다고 연락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거의 1년 넘게 연락을 안 하고 살았으니 몰랐죠. 저한테 심란한 표정으로 형네가 망했다고 어머니에게 들은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나 참, 형도 그냥 월급쟁이로 살 것이지. 우리 돈 번 거 보고 자극을 많이 받은 모양이야. 근데 사업은 못하니 주식이랑 코인을 엄청 빚내서 투자했나 봐. 단기간에 돈 버는 사람들 보고 혹해서는. 근데 요즘 금리 오르면서 주식이고 코인이고 다 폭락이잖아. 돈 다 털어먹고 10억을 빚지는 바람에 집 팔고 원룸으로 간다지 뭐야. 나한테 돈 좀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없다 그랬어. 지긋지긋하다 정말. 쉽게 버는 돈이 없다고 우리더러 사업도 말리던 사람들이 어쩜 그런 일확천금을 바랬대? 우리가 도와줄 건 없는 것 같아, 여보. 그냥 본인들이 감당하라고 하자. 난 솔직히 다시는 형님 보고 싶은 마음 없어. 남편은 그 후 시어머니나 자기 형이나 만나는 것도 지긋지긋하다며 모임을 거부했고 명절이니 제사니 다 참석 안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이 자기 형 부부와는 연을 끊자 말했고 저도 알겠다 했던 상황에 코로나 시국이 겹쳐 자연스레 멀어졌어요. 그리고 지금껏 시댁과는 거의 왕래를 하지 않고 지냅니다. 형님 내외와는 절연했다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게 절연하고 산 지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 시작할 때쯤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남편에게 듣기로 아주버님 부부가 원룸에서 다세대 투룸으로 또 한 번 이사를 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두 사람이 저에게 연락을 한 적은 없어요. 형님도 이제는 부끄러운 걸 아실지도 모르죠. 제가 절연을 하고 사니
주변에서도 그래도 제사나 경조사 같은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 나중에 당당하게 할 말이 있으니 불편해도 할 건 하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보다는 남편이 형수와 아주버님을 너무나 싫어해서요. 저는 남편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주 모진 사람은 아니라서 자기 엄마랑은 연락은 종종 하고 사네요. 물론 저는 어머니와도 그다지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은 형님의 못된 심보를 저에 대한 질투라 생각도 못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드는 생각은 형님이 뭔가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못하고 남과 비교를 하는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어찌 보면 측은한 사람인 거죠. 형님 같은 사람은 평생 어떤 상황에도 만족 못하고 불평하고 남을 깎아내리려 할 테니까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아무튼 안 보고 살기로 한 저의 생각이 맞는지 구독자분들의 조언을 기다리며 저의 사연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